그날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은 그냥 조용히 파티처럼 해요. 결혼식이 제 오랜 꿈이었다는 말을 저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메신저 배경에는 사돈댁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보이지 않도록 설정된 사진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식 문화도 참 다양해졌죠? 조용히 둘만의 방식으로 치르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자식의 예식장 입구를 함께 걷고 싶은 마음.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꿈을 사진으로만 보게 된 한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조용한 선을 긋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깊숙이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에 말 대신 침묵과 거리두기로 답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다 끝나갈 무렵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결심이 하나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65살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래된 식당 하나 조용히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요즘은 새벽에 눈을 뜨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 일도 전화를 걸어올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 얼굴 한번 보는 게 큰 기쁨인데 저는 작년부터는 아들이 얼굴 보러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워낙 바쁘다는 말만 하고 이제는 그 말도 점점 줄어들더군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처음 말 꺼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요즘은 그냥 조촐하게 하는 게 트렌드야. 드레스 입고 친구들 몇 명 불러서 파티처럼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내가 맞춰야지.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요? 식당 문 닫고 혼자 집에 앉아서 하얀 봉투에 조심스레 돈을 넣었습니다. 예식장 문 앞에서 웃는 아들 얼굴을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그 예식장 문 앞엔 정작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바뀐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화려한 순간보다는 오래된 국솥 옆에서 김 서리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안산역 근처에서 장사를 시작한 게 33 때였어요. 허름한 가게였지만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국거리 고르고 아침 6시면 문을 열었습니다. 그 국물 맛 하나로 30년을 버텼죠.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러울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 눈엔 억척스러워 보였겠지만 가게 마감 뒤 불 꺼진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밤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도현이에요.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러 숙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공부 잘하고 군대도 문제없이 다녀오고 서울로 대학 간다고 혼자 짐 싸서 떠난 날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로움보다 여기까지 잘 키웠다는 마음에 눈물이 났던 거였죠. 취업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엔 사업까지 한다고 했을 땐 걱정이 앞섰지만 엄마, 이제 내가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을 다 비우고 응원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했어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번 주말엔 내려갈게요.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견딜만 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더니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짧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놀랍고 한편으론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식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파티처럼 해. 엄마도 이해해 줄 거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 제가 들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우라는 이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로 짐작되는 어느 날 아침, 식당 뒷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가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혼수나 전세금 보태라고 모은 거다. 혼잣말처럼 중얼이고는 눈을 감았죠. 전화도 소식도 점점 줄었습니다. 결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저 어느 저녁 지우라는 이름으로 케이크에 THAN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했을 뿐입니다.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마음이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반찬을 2개쯤 더 했습니다. 누가 올 것도 아닌데 누군가 오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며칠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엄마, 바빠서 길게 못 얘기해요. 혹은 지우가 옆에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런 말들이 전부였죠. 처음엔 일부러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들 번호를 눌렀다 지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내가 걸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 번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글픈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친구 윤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도연이랑 요즘 안 만나? 글쎄, 바쁘다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도연이 봤는데 사돈댁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것 같더라.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어. 그 말에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습니다. 사돈댁이랑 백화점을 왕래도 자주 하고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라니. 나는 왜 그런 걸 친구 통해서 들어야 하지?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니 됐지 뭐. 하지만 돌아서는 길에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식구고 나는 손님이구나. 그날 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 남편 이름으로 남아있던 작은 땅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도현이 대학 다닐 때 전세금에 보태려고 반 이상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한 켠은 남겨두자며 지켜온 땅이었죠. 얼마 전부터 그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더니 세무서에 물어보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저기 개발 들어가요. 이 정도 땅이면 꽤 나오실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남는 동안 문득 마음 한켠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해야겠다. 며칠 뒤 도연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몸은 괜찮아? 그럭저럭이지. 엄마, 그 재개발 땅 아직 갖고 있어?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동네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팔게 되면 정리 도와드릴까 해서. 그 말 참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뒤에 묘한 냄새가 감돌았죠. 아, 이제 이 아이도 내가 가진 걸 셈하기 시작했구나. 그날 밤 노트 하나를 꺼내어 제 앞으로 된 재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주택등기부,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맨 아래에 있던 유언장 초안. 맨 윗줄에 적힌 아들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 위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연락 못 드려서. 바빴겠지. 결혼하고는 처음이네. 지우가 가족 초대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 그 말에 가슴이 잠시 쓰라렸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해했어. 요즘은 뭐 다들 그렇게 하나 보더라. 엄마는 항상 이해해 줘서 고마워. 그 말에 문득 마음이 풀리는 듯했죠. 어쩌면 나만 예민했던 걸까, 괜히 오해한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이는 다시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전에 말씀드린 집 근처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정리하실 거면 말씀만 주세요. 괜히 손해 보실까 봐.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따뜻해졌지만 밤이 되자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왜 그 안에서 벽이 느껴질까? 잠결에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뀐 메신저 속에서 아들의 새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순간 어쩐지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본 도연이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낯선 장소, 조명, 예식장처럼 보이는 배경.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메신저 설정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폰을 새로 바꾸며 복원된 사진들, 배경화면, 그리고 친구별 배경 설정이라는 항목 아래 제 이름 옆엔 조그만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겐 이 배경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사진 속에는 예식장 조명 아래 손을 맞잡은 도연이와 사진으로 처음 보게 된 며느리 지우, 웃고 있는 친구들, 케이크, 드레스, 그 모든 장면이 저에게만 보이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죠. 이제야 보이네. 이 사진. 엄마, 그건 그냥. 나한테만 안 보이게 해놓은 거 알고 있었지?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우가 그런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예민하시니까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는 내가 감춰야 할 사람이었구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도연이라는 이름 옆에 천천히 펜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 한 문장을 새로 써넣었습니다. 이 제사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 남깁니다. 그 이후로 나는 도연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도연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연락이 없으셔서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서로 바쁘니까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도 이상하진 않잖니? 혹시 뭐 마음 상하신 거 있어요? 상할 마음이 남아 있어야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날 저녁 식당 한쪽 구석. 도연은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 집 위치가 워낙 좋아서 혹시 매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이야? 그래, 거기서 내 이름 지웠다.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이야기한 너 결혼식. 친한 친구들이랑만 같이 타티처럼 한다던 결혼식? 사진 다 봤다. 그건 예식장, 드레스, 조명, 사회자 다 있었더라. 근데 그 사진 나한테만 안 보이게 했더라. 도연은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니? 지우가 정하면 넌 따라만 가는 거야? 나도 고민 많았어. 엄마가 그런 자리에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 내 아들의 나 없는 결혼식 날. 다들 웃고 박수치는 사이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편했는지 놀랐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남은 인생 정리하는 거야. 엄마, 그건 너무해. 그걸로 유산에서 빼는 게 말이 돼? 너희는 말 되는 일만 했니? 엄마한테만 결혼식도 사진도 다 숨겨놓고 이제 와서 손 내밀어? 도현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때 나는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나는 내가 날 부끄러워한 그 순간부터 널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실수였다, 배려였다, 상황 때문이었다. 이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날 숨기려는 사람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믿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안과 눈치를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퇴근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그날 식당에서 했던 말 너무 과하셨어요. 유산에서 뺀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입에서.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안쪽에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없었던 자리에서 웃고 떠들었지. 근데 내가 너희 이름을 종이에서 지웠다고 이제 와서 감정이 상했니? 엄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은 억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신경 썼던 만큼 뭘 받으려고 이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지만 이건 보상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떤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야. 도연은 답답한 듯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날 안 왔으면 해서 그런 거지. 엄마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도현을 응시했습니다. 사람은 미워서 안 부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안 부르기도 하고 존재가 불편해서 안 부르기도 해. 너는 그 모든 이유를 나한테 썼던 거야. 도연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지금은 임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시세도 꽤 올랐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상가 명의 이전과 관련해서 유언장 갱신하고 싶습니다. 상속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더군요.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법무사에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법적 절차에 이상 없습니다. 다만 혹시 추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이메일과 문서로 명확한 의사 표현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어. 그 기억을 너희가 먼저 지워버렸으니 이제 나도 정리할게. 다시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줘. 메시지를 보낸 뒤 도연은 한참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뒤 읽음 표시가 떴고 그 후로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눈물이 나올 만큼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고르는 건 자기 자신이야.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뒤로 내 삶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괜찮았고 명절에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덜 외로웠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서 바람 소리와 함께
흘러가면 그게 마치 스스로 고요를 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며칠 전 공증사무소에서 최종 유언장 공증을 마쳤습니다. 예전엔 이런 서류 하나도 참 어렵고 낯설었는데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사인을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고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비속인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지정된 단체의 유증함을 분명히 함. 공증인께서 말했습니다. 이런 유언이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본인을 아껴준 이들에게 남기는 경우가 많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 내용이 효력을 갖추려면 이대로 보관하고 사본도 이메일로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정리되는 거죠? 예, 이후 혹시 상속 분쟁이 생기더라도 고인의 명확한 의사를 담은 공증 서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인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그날 메시지 보고 좀 충격받았어.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 엄마가 아예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우리 사이가 끝나는 건가 싶었어. 그 말이 왜 이토록 허무하게 들렸을까요? 이제야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결국 자신이 받을 게 없어졌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도현아, 나는 내가 내 아들인 걸 부끄러워한 적 없단다. 하지만 너는 그 반대였지. 엄마, 그건 그땐 상황이 좀 그랬고 상황이 그랬다? 그래, 그 말도 맞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내가 만든 거야. 저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이전 서류와 유언장 공증 스캔본을 조용히 도연에게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엄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동네 이웃 중 한 명이 마트에서 우연히 도연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아들 그 친구 표정이 좀 많이 굳어 있던데요. 그래요? 그나저나 어쩜 그리 속도 없이 살아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지요. 이제 본인 생각대로 살아가겠죠. 며칠 후 저는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고 최종 신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된 그날,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간 도연에게 했던 모든 기대,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모를 그 감정까지도 이제는 남김없이 떠나보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마신 커피 한 잔이 참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결혼식 지우랑도 의견이 엇갈렸고 솔직히 엄마 모시고 가면 피곤해질까 봐 피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요?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다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내 자식에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몇 차례 더 연락을 했지만 모두 읽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놓여 있던 우편함 속에서 하나의 인감증명 신청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등기 서류와 함께 온 거였지요. 신탁명의 변경 확인서. 이미 서류는 모두 정리됐고 그 확인서가 도연의 손에도 들어갔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 사랑은 핑계보다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를. 며칠 후
도현은 손에 꽃 한 다발을 들고 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다고 했지.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도 다 그건 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절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내다본 창밖. 도연은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가엾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그날 이후 도현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미안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한 달쯤 후, 제가 후원하던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유산 일부로 기증해 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도서관 이름도 정의 어른 쉼터로 정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혼식 사진이 가득했던 앨범을 서랍에서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리면서도 후련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사진 속엔 저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로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저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마당에 물을 주고, 점심엔 동네 노인정에 가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저녁엔 재방송 드라마를 보다 졸곤 하지요.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누구도 제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도 제게 기대지 않는 하루.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고 느꼈겠지만, 요즘은 그게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지키려 들지 않게 된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도현이에게는 그 후로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우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생각은 납니다. 그 애의 어릴 적 얼굴이 손에 묻은 흙탕물처럼 떠오르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제가 품고 사는 추억일 뿐, 더 이상 기다림은 아닙니다. 한때는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복지관에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도서 공간을 만들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정의 어른 쉼터라고 쓰인 조그만 팻말 앞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 이름이 따뜻하게 남는다면 그걸로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 중 하나라도 언젠가 나를 기억해주면 나는 참 잘 살아낸 거구나. 제게도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감춰지지 않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제 삶의 한 조각이 되어줬기에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서운함을 품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혼자 끌어안고 있는 순간보다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날 찌르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잊혀져 있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눈앞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 속에 따뜻한 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정희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